이호성 방통위원장 지금 임명을 했어요. 국회에서 네. 청문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지금 극심하게 야당들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큰 얼견이 이렇게 봐요. 방통위원장 자리는 문재인 위에 싸우라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송 정상화를 네. 위해서 싸우는 자리고 야당들은 방송 정상화를 하고 싶지 않은가? 왜 그러실까요? 이호성 위원장 같은 분들은 뭐 친여당, 친문재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론의 기본적인 틀, 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주면 사실 그 역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일이 잘 되는 분인 게 제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으면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여러 가지가 맞아서 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정말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친문이어서 뭐. 또는 저는 정말 친문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종편에 대해서도 그랬고 뭐 국회의원이었고 정파성이 어떻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현역 의원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야 방통위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못 간 게 오히려 문 대통령께 참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뭐. 아니 근데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나이브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이 제일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 평생의 전문성. 요거를 법이 바뀜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돼버렸다는 금단의 열매 같은 게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니죠. 네. 2년 후에 할 수 있죠. 그 당적을 유지한 채로요? 당정만 그러니까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통위원 자리하고는 진짜 인연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7년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만듭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나 너무 많이 바뀌어갔고요. 한 의원이 이전 방송위원은 방통위원회 못 들어가는 단서 조항을 넣자 그랬어요. 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 때군요. 한나라당 때 어떤 의원이.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정청래 의원이 뺐어요. 그래갖고 그때 방통위원 법이 통과돼서 그 당시 통합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그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누굴 보내냐. 그래갖고 제가 당선이 됐어요 거기에. 어허.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바뀌더니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3번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뀔 때마다 다 제가 추천되고 제가 돼야 한다고 막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번에 또 법이 생기고 그래서 인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야당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평생을 그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해온 교수님이세요. 근데 별로 안 드러나셨을 뿐이에요. 지상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적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은 그 영향력이 엄청 줄어든 측면은 스마트폰, SNS 발달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잖아요. 아예 안 보게 되는 거. 제가요. 지금 그거는 지상파 독과점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2007년까지는 지상파 독과점 시대였습니다. 광고 매출액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국정기획이 들어가서 자료 보고 깜놀했어요. 광고 매출액이 지상파가 4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상파 독과점도 끝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밀의 숲을 계기로 이제 시험적으로 드라마 몇 편을 봤어요.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그냥 봤어요. 왜냐하면 비밀의 숲의 편집이 너무 뛰어나서 그 편집 역량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거든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지상파 드라마의 편집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지상파가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봐도. 지상파는 뭐 막장 드라마 이걸로 이제 대표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 지상파의 기준 있죠. 드라마의 그 주시청층이 50대, 60대 아줌마들이셔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거기에 맞춰서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 이런 비밀의 숲 같은 문제성 있는 도전적인 드라마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쪽대본 나오고 막 시청률 의식해야 되고. 이거는 전작 드라마예요. 비밀의 숲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호성 위원장이 지금 들어가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언론 권력의 힘이 그렇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은 언론 권력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 맞습니다. 달이 가장 찼던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고요. 그리고 두 분 대통령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것이 때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비난했지만 그게 결국은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서 보면 비대해진 언론 권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대선도 보세요. 영향력 순위를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방송 개혁하지 말죠. 영향력도 없는 것들 알아서 고사하라고 냅두지 뭘 개혁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 권력화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정상화 시켜야죠. 특히 공영방송. 공공재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두세 가지로 보면 KBS도 좀 바꿔줘야 되고 고대영, 이인호, 다음에 MBC는 김장겸, 고영주, 그리고 종편 채널 한두 개 정도는 없어지는 측면. 물론 다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호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편 4개는 과다한 허가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종편 특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해야 돼요. 우문전선 같은 것도 없애고.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종편이 그런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그룹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쪽에 그런 특혜로 인한 적폐들도 하나하나 해소해 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진보 쪽 보도 채널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뭐 종편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차피 케이블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복잡해졌죠. 한쪽에선 한경오가 진보 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경오도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을 받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보 보수를 가르는 거. 예를 들면 연합뉴스 채널이나 YTN 채널을 공정하게 만들어도 상관없겠지만 그쵸, 중립.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진보 쪽에 채널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자본들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어가지고. 차라리요. 그러려면 팟캐스트와 뭔가 종합편성 채널의 만남, 팟캐스트와 보도 전문 채널의 만남, 이런 새로운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는 순간에 팟캐스트 장점이 다 사라지죠.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법 밖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를 손대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퇴출되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방법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BS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방문진 구성을 바꾸고 지금 알박기한 김장겸 등등은 사실상 좀 물러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이명박 방식인데요. 이게 방송 적폐를 해소하다 보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적폐가 해소되는 과정인데 MBC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특별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했어요. 예. 그 결과에 따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KBS는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요. 그 인사를 돌려막기 한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 우리가 표현하자면 협조한 사람들인데 그 협조한 사람들 중에 정도가 약한 사람들을 최대한 골라냈는데 그냥 저희들이 보면 비슷한 거죠, 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고 뭔가 고대영 사장은 계속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이호성 위원장 얘기 중에요.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공적 책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임기 보장 못한다.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이사회 아닌가요? 사장은 그 각 방송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사는 방통위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그만두겠다고 했고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신태석 교수 쫓아낼 때에 비하면요. 너무 명확한 그만둬야 될 사유죠. 그들이 바뀐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어느 진영 편들어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닌 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쪽 편을 들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하면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소고기 광우병 촛불 이런 것들이 나면서 지상파들이 노무현 정부 때 살아있던 그 정신으로 막
정부를 비판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방송을 장악해야겠다고 해서 최수정을 내려보내는 거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우리들은 워낙 방송의 피해만 본 정치 세력이잖아요. 주로 피해를 본. 그러다 보니 공정하게만 해주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편파적으로 할까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정한 게 싫은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 홍준표 후보가 보였던 태도가 전형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내보내면 그 여론조사 기간 없애겠다 그러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도하는 걸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정성이라는 건 100% 답은 없어요. 그렇죠. 보는 입장에 그쵸. 따라서 약간 네. 피해의식이 있으면 어떤 것도 자기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쪽 분들은 기계적으로라도 공정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자리에 가면. 그래서 최소한 막장이라는 소리는 안 듣는데 MBC 같은 경우 KBS 같은 경우 그냥 내버려 뒀더니 예를 들면 이번에 문준영 씨 관련한 제보 조작 사건도 저건 뭔가 이상하니까 보도 안 한, 심지어 정편도 보도 안 하는 거를 MBC가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MBC는 지금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죠. 보도를 보면. 그냥 MBC는 친자유한국당 정파형 방송이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뭐 저렇게 야당이 반발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권 바뀌면 뭐 의례적으로 저렇게 바뀌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저항하는 것도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있어요. 임기 내내 반대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나중에는 반대한 걸 끝까지 한 적도 없었다. 방송 개혁이 좀 되면 이제 우리가 텔레비를 켤 날도 삭제된 채널들을 복구할 날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 이호성 위원장은 아주 원칙적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차근차근 잘 해나가실 것입니다. 예. 최민희 분위기 좀 바꿔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됐거든요.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상화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 네, 이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은. 구석구석 잘 아시고요. 말씀드리자면 민원연에서 저희는 뭐 90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주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 누구죠? 그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맞죠? 예. 조원진 의원 말씀 들어보세요. 뭐 그날 인사청문회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이 청문 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그냥 면박도 무슨 정책 질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 태극기 집회 때 왜 이거 조금 들 보도했냐부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말 청문회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하기에 물론 뭐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저분 때문이라도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저분은 꼭 돼야 되겠구나. 제가 근데 이런 뭐 생각이 들었어요. 이호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1기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기 때 부위원장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 특히 이제 KBS, MBC 문제입니다. 지금 MBC 사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장 출퇴근할 때 이제 피켓 시위 하고 있고요. KBS도 아마 지금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 다 뭐 제작 거부 투쟁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고대영이나 김장겸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회의론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분이 이호성이 들어오면서 MBC나 KBS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가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라는 게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동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제어가 권한입니다. 근데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 제어가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을 다 점검하고요. 그리고 제어가 심사 계획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더 네, 이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 시기 노사관계 그런 게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제어가 심사가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
자리에서 내려올 분들은 알아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너무해요. 제가 그 모 KBS 인사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뭐 보도 삭제, 뭐 지침, 막 이렇게 오다 베이스로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네. KBS 지도부 납작 엎드려서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쟁점과 충돌을 안 만들려고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해서 KBS 사장 뭐 또는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후배들한테나 좋은 문화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못 나왔을 것 같고. YTN 사장 임명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정면 기자가 빵점 맞았어요? 하여간 진짜 깝깝한 분들이세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그래도 언론계에서 좀 저 사람이 추천위원을 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천부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짰다는 걸 누구나 알게 빵점 주고 똑같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그래서 저는 뭐 해직 기자가 꼭 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해직 기자라서 안 된다. 이것도 안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비토하면 안 되는 그 거지. 사장 추천위원회 세 분은 해직 기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니까 사추위부터 빨리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이게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또 그렇죠. 투명하게 하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보면 공정은 뭐 가치 판단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빼주고 공개도 했어요. 근데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의 본 취지가 공개성, 투명성, 공정성이라면 공정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니까 좀 물러나 준다 이거예요, 제가. 근데 투명하지 않게 노정면 빵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전, 한국마사회, 인삼공사 이렇게 다 이제 YTN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심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사에 참여할 때 네. 그 언론계 인사를 보통 해요. 아니면 시민사회를 하거든요. 법조계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직접 들어갔대요. 직접 들어갔죠.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사장들이기 그쵸. 때문에 비토를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해직 기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은 극혐인가 보죠. 뭐. 극혐. 너무 기분 나빠요. 일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노정면을 비토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아유. 그건 노정면 그 기자가 어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마타도를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마치 사장 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몰고 갔다.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건 노정면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요, 방송 문제에 관한 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지. 근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방통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닌 거 아닙니까? 저 인식은요,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가 종편을 도입할 경우 몇 개가 이제 살아남을 건가. 예. 광고를 고려할 때 그 2개였어요. 그런데 4개를 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방송 생태계가 교란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건 맞는 거죠. 아니, 이런 인식을 갖고 위원장을 하시는 거지. 그건 뭐 이런 인식도 없이 하면 오히려 현안을 모른다고 할 텐데. 네. 현재 시장에 아주 대한 국제적으로. 본인 기준을 갖고 예.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 종편이 많나요? 적나요? 제가 볼 땐 많습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야 소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종편 특혜 같은 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종편 특혜를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해서 특히 그 채널 배정 문제 같은 거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SO를 압박해서 종편들에게 황금 채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채널 배정은 아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저런 거였습니까? 뭐 중간 광고 같은 거는 대표적 특혜잖아요. 종편에만 준. 그런데 이걸 그럼 지상파에도 같이 준다든가. 근데 이제 규제를 한번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규제를 강화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뭐 지금 지상파가 제대로 돼야 뭐 수평적 규제 체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는 순간에 팟캐스트 장점이 다 사라지죠.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법 밖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를 손대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퇴출되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방법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BS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방문진 구성을 바꾸고 지금 알박기한 김장겸 등등은 사실상 좀 물러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이명박 방식인데요. 이게 방송 적폐를 해소하다 보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적폐가 해소되는 과정인데 MBC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특별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했어요. 예. 그 결과에 따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KBS는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요. 그 인사를 돌려막기 한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 우리가 표현하자면 협조한 사람들인데 그 협조한 사람들 중에 정도가 약한 사람들을 최대한 골라냈는데 그냥 저희들이 보면 비슷한 거죠, 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고 뭔가 고대영 사장은 계속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이효성 위원장 얘기 중에요.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공적 책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임기 보장 못한다.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이사회 아닌가요? 사장은 그 각 방송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사는 방통위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자료 보고 깜놀했어요. 광고 매출액이 지상파가 4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상파 독과점도 끝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밀의 숲을 계기로 이제 시험적으로 드라마 몇 편을 봤어요.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그냥 봤어요. 왜냐하면 비밀의 숲의 편집이 너무 뛰어나서 그 편집 역량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거든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지상파 드라마의 편집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지상파가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봐도. 지상파는 뭐 막장 드라마 이걸로 이제 대표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 지상파의 기준 있죠. 드라마의 그 주시청층이 50대, 60대 아줌마들이셔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거기에 맞춰서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 이런 비밀의 숲 같은 문제성 있는 도전적인 드라마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쪽대본 나오고 막 네, 시청률 네. 의식해야 되고. 이거는 전작 드라마예요. 비밀의 숲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효성 위원장이 지금 들어가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언론 권력의 힘이 그렇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네. 지금은 언론 권력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달도 차명 기운다 맞습니다. 달이 가장 찼던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고요. 그리고 두 분 대통령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것이 때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비난했지만 그게 결국은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서 보면 비대해진 언론 권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대선도 보세요. 영향력 순위를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방송 개혁하지 말죠. 영향력도 없는 것들 알아서 고사하라고 냅두지 뭘 개혁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 권력화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정상화 시켜야죠. 특히 공영방송. 공공재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두세 가지로 보면 KBS도 좀 바꿔줘야 되고 고대영, 이인호, 다음에 MBC는 김장겸, 고영주, 그리고 종편 채널 한두 개 정도는 없어지는 측면. 물론 다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효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편 4개는 과다한 허가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종편 특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해야 돼요. 우문전선 같은 것도 없애고.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종편이 그런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그룹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쪽에 그런 특혜로 인한 적폐들도 하나하나 해소해 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진보 쪽 보도 채널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뭐 종편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차피 케이블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복잡해졌죠. 한쪽에선 한경오가 진보 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경오도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을 받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보 보수를 가르는 거. 예를 들면 연합뉴스 채널이나 YTN 채널을 공정하게 만들어도 상관없겠지만 그쵸, 중립.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진보 쪽에 채널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자본들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어가지고. 차라리요. 그러려면 팟캐스트와 뭔가 종합편성 채널의 만남, 팟캐스트와 보도 전문 채널의 만남, 이런 새로운 모델을 한번 생각해 컨소시엄을 하나 보면. 만든다. 이호성 방통위원장 지금 임명을 했어요. 국회에서 네. 청문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지금 극심하게 야당들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큰 얼견이 이렇게 봐요. 방통위원장 자리는 문재인 위에 싸우라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송 정상화를 네. 위해서 싸우는 자리고 야당들은 방송 정상화를 하고 싶지 않은가? 왜 그러실까요? 이호성 위원장 같은 분들은 뭐 친여당, 친문재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론의 기본적인 틀, 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주면 사실 그 역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일이 잘 되는 분인 게 제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으면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여러 가지가 맞아서 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정말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친문이어서 뭐 또는 뭐. 저는 정말 친문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종편에 대해서도 그랬고 뭐 국회의원이었고 정파성이 어떻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현역 의원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야 방통위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못 간 게 오히려 문 대통령께 참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뭐. 아니 근데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나이브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저는 우리 의원님이 제일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 평생의 전문성. 요거를 법이 바뀜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돼버렸다는 금단의 열매 같은 게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니죠. 왜요? 2년 후에 할 수 있죠. 그 당적을 유지한 채로요? 당정만 그러니까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통위원 자리하고는 진짜 인연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7년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만듭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나 너무 많이 바뀌어갔고요. 한 의원이 이전 방송위원은 방통위원회 못 들어가는 단서 조항을 넣자 그랬어요. 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 때군요. 한나라당 때 어떤 의원이.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정청래 의원이 뺐어요. 그래갖고 그때 방통위원 법이 통과돼서 그 당시 통합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그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누굴 보내냐. 그래갖고 제가 당선이 됐어요, 거기에. 어허.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바뀌더니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3번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뀔 때마다 다 제가 추천되고 제가 돼야 한다고 막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번에 또 법이 생기고 그래서 인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야당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평생을 그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해온 교수님이세요. 근데 별로 안 드러나셨을 뿐이에요. 지상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적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은 그 영향력이 엄청 줄어든 측면은 스마트폰 SNS 발달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잖아요. 아예 안 보게 되는 거. 제가요. 지금 그거는 지상파 독과점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2007년까지는 지상파 독과점 시대였습니다. 광고 매출액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국정기획이 들어가서